챕터 5의 CPU 스케줄링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목표는 CPU 스케줄링에 대해서 다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점 스케줄링, 그래서 preemptive 스케줄링하고 non-preemptive 스케줄링을 이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reemptive 스케줄링이 그러니까 기존의 그 스레드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중단을 시키고 이제 그 다음 그 스레드가 실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preemptive 스케줄링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스레드를 끝까지 마무리하는 그러한 스케줄링을 우리가 non-preemptive 스케줄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starvation, 계속 굶는 거죠. 그 다음에 aging 개념도 뒤에 설명을 드리고, 뭐 약자는 뭐 다 그러니까 first come first serve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다 아는 거고요. 이거는 shortest job first 뭐 이렇게 돼 있는데, RR 같은 거는 뭐 round robin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1의 CPU 스케줄링 개요입니다. 자,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왜 스케줄링이 필요하냐 보면은, 뭐 리소스에 대한 경쟁이 있는 곳에서는 당연히 스케줄링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경쟁자가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선택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리소스를 보면은 뭐 디스크에서의 그 스케줄링 문제도 있을 거고, 뭐 프린터에서 스케줄링 문제도 있고 하겠지만, 이번 챕터에서는 CPU에서의 스케줄링 문제, 즉 서로 CPU를 사용하고자 하는 스레드가 있을 때 어디 있냐면 레디 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디 상태에 있는 그러한 스레드들 가운데서 어떤 스레드가 실행이 돼야 되느냐, 그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뭐 다양한 스케줄링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job 스케줄링이 있죠. job 스케줄링은 그러니까 디스크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디스크 안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있을 때 이제 이것들 중에 어떤 거를 메모리로 가지고 올 거냐, 이게 이제 job 스케줄링이고요. 그래서 메모리에 그 가지고 올 job을 결정하는 거, 그게 이제 job 스케줄링이고, 지금 이제 이 챕터에서 다룰 내용은 CPU 스케줄링이죠. 그래서 스레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레디 상태에 있는 스레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CPU를 할당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CPU 스케줄링은 멀티 스레드 컴퓨터를 다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세스 스케줄링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스레드 스케줄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디스크에서도 스케줄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디스크를 액세스하려고 하는 그 요청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I/O 리퀘스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또 선택해야 되니까, 그게 바로 디스크 스케줄링이고, 프린팅 작업을 할 때 프린터를 액세스하려고 하는 여러 개의 작업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 그것이 바로 프린터 스케줄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그 다중 프로그래밍의 그 목적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뭐 이미 다 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 스레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멀티 프로세스를 왜 사용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CPU가 노는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CPU 활용률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프로세스가 I/O를 요청하면 이제 다른 프로세스한테 그 CPU를 할당한다거나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다중 프로그래밍과 함께 우리가 두 가지 스케줄링을 도입을 했다. 하나가 이제 CPU 스케줄링이고, 하나가 이제 job 스케줄링인데, 아까 말씀드린 거죠. job 스케줄링은 여기 이제 job들이 쫙 있으니까 디스크 안에, 그 중에 어떤 거를 메모리에 올리느냐, 그 얘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CPU 스케줄링은 그 ready queue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ready 상태에 있는 스레드 중에 이제 어떤 거를 실행을 시킬 거냐, 그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뭐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 CPU 작업을 하다가 보통 이제 그 I/O 작업을 또 하게 되다가, 그 다음에 또 CPU 작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I/O 작업을 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I/O 작업이라고 하면은 뭐 여기서 봤듯이 화면에 출력을 한다거나, 뭐 키보드 입력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네트워크 그러니까 트랜스미션이던 아니면 뭐 리시빙이던 간에 뭐 그런 것들, 뭐 파일 입출력, 뭐 이런 작업들을 다 우리가 I/O burst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 CPU burst를 했다가 I/O burst를 했다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CPU burst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 실행하는 도중에 CPU 연산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CPU burst가 이렇게 CPU를 계속 사용하는 그런 걸 이제 CPU burst라고 하고, IO burst는 프로그램 실행 중에 그 IO 입출력이 계속 이제 일어나는 그런 거를 이제 IO burst라고 하죠. 예, 근데 여기 보면은 A번하고 B번 프로세스는 그 특성이 굉장히 다르죠. 그쵸? 예, 그러니까 A번 프로세스는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라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CPU, intensive process라고 하고, B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IO burst가 CPU burst보다 훨씬 길죠. 이런 경우에는 IO intensive proces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프로그램이 CPU intensive process, 그러니까 프로세스나 또는 뭐 IO intensive process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뭐 50대 50으로 믹스가 되어 있는 뭐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하니까 모든 프로그램이 뭐 이거 아니면 저거다. 즉 CPU intensive 아니면 뭐 IO intensive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뭐 디스크 뭐 조각 모음 그 프로그램일 수도 있는 거고, 뭐 데이터베이스 입출력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뭐 파일 액세스를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프로그램은 그 IO 인텐시브 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스케줄링, 그러니까 CPU 스케줄링은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레디 상태의 스레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걸 이제 CPU에 할당하는 과정이죠. 기본 목표는 CPU의 utilization을 이제 최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CPU를 놀지 못하게 하는 게 utilization을 향상시켜 가지고 컴퓨터 시스템의 처리율이라고 썼는데 요거는 스루풋을 얘기합니다. 스루풋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시간당 처리하는 그 스레드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스레드 개수 per 어떤 뭐 세크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시간당 몇 개의 스레드를 처리할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스루풋이라고 하고요. utilization은 이제 CPU가 그러니까 전체 시간분의 이제 CPU가 활용되는 시간, 그렇죠? 그 비율을 우리가 utilization factor라고 하겠죠. 근데 컴퓨터 시스템에 따라서 그 CPU 스케줄링의 목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경우에 utilization을 높이거나 또는 뭐 throughput을 높이는 게 목표가 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모든 스레드에 공평하게 시간을 배분하는 게 좋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 fairness의 얘기죠. 그래서 fair하게 모든 스레드한테 뭐 공평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다른 스레드에 많은 시간을 할당하는 것이 스루풋 측면에선 더 유리한데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목표가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기준, 크라이테리언을 한번 뭐 몇 가지로 이제 구별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CPU utilization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입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roughput, 그렇죠? 그래서 단위 시간당 처리하는 스레드 개수, 그거를 maximize하는 게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fairness, 그래서 스레드별로 공평하게 CPU를 배분하는 거. 그거는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컴퓨터가 있는데 그게 뭐 다중 사용자가 또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내 거는 맨날 뭐 스타빙 해가지고 뭐 스타빙 스레드에 있고 다른 사람 그 프로그램은 막 돌고 이러면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페어니스가 중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리스폰스 타임, 그래서 사용자가 뭔가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리스폰스가 빨리 오는 거,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유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웨이팅 타임은 스레드가 그러니까 레디 큐에서 머무르는 시간, 요거는 이제 미니마이즈 해야 되겠죠. 요거는 그러니까 어떤 크라이테리언은 미니마이즈 해야 되고 어떤 크라이테리언은 맥시마이즈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 타임. 자, 이거는 그러니까 스레드가 생성된 후에 완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턴어라운드 타임은 이제 평균적으로 봐야 되겠죠. 어떤 스레드가 생겼을 때 완료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이런 거고요. 자, policy enforcement라는 거는 이제 어떤 정책에 이렇게 강조되는 게 있으면 그걸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급여를 주는 시스템이다. 그러면은 이거가 뭐 누가 해킹하거나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시큐리티를 관리하는 스레드가 뭐 우선 실행이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이게 리얼타임 시스템이다. 그러면은 어떤 스레드가 어떤 데드라인 안에 그게 종료가 되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그 데드라인 넘어버리면은 리얼타임 시스템에서는 의미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데드라인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폴리시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또 다른 나머지의 어떤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이 CPU 유틸라이제이션을 봤는데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I/O 장치라든가, 그러니까 I/O 디바이스라든가 어떤 다른 어떤 자원들이 놀지 않도록. 그러니까 자원이 꼭 CPU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메모리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 자원들이 있으니까 그것의 efficiency 또는 뭐 utilization factor가 스케줄링의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하나의 스레드가 너무 오래 CPU를 사용하도록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얼마까지 허용을 하느냐? 그게 바로 타임 슬라이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케줄된 스레드에게 한번 할당하는 CPU 시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타임 슬라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임 슬라이스 단위로 CPU 스케줄링을 당연히 하게 되겠고요. 이 CPU 스케줄링 타임 슬라이스는 당연히 컨텍스트 스위칭 타임보다는 반드시 커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실행 중인 어떤 스레드는 그러니까 강제 중단되는 거죠. 프리엠션 돼서 ready list에 삽입됩니다. 뭐 다른 말로 뭐 타임 퀀텀, 뭐 타임 슬롯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타임 슬라이스라는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뭐 20ms에서 뭐 대략 한 120ms 정도 된다. 그래서 한 수십 ms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섹션 2에서 이제 계속해서 CPU 스케줄링 보겠습니다. 자, 언제 CPU 스케줄링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떤 스레드가 그러니까 I/O 리퀘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I/O 리퀘스트를 하는 시스템 콜을 하는 경우에 그 스레드는 이제 블록 상태가 되죠. 블록 상태로 되고 그러니까 ready queue에 있는 어떤 스레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I/O를 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CPU의 유틸라이제이션을 향상할 목적으로 당연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언제 CPU 스케줄링이 되냐 하면은 스레드가 자발적으로 CPU를 반환할 때 yield라는 시스템 콜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제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스레드는 1번하고 달라요. 1번은 이제 블록드 상태가 되는 건데 2번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yield 시스템 콜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ready list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고 어쨌든 새로운 스레드가 선택이 돼서 실행이 되겠죠. 그럼 세 번째 경우는 스레드의 타임 슬라이스가 소진돼 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을 다 써서 타이머 인터럽트가 발생을 해 가지고 다른 스레드가 실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페어니스하고 연관이 되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사실은 타임 슬라이스가 소진돼 가지고 다른 스레드로 간다는 얘기는 이거는 유틸라이제이션이나 스레드 그러니까 스루풋 관점에서는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좋을 수가 없잖아요. 괜히 뭐 컨텍스트 스위칭 하느라고 시간만 걸리니까 물론 뭐 그게 빨리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굳이 어떻게 보면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 타임이라는 건 일종의 오버헤드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목표 자체가 이제 페어니스 때문에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에도 CPU 스케줄링이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 케이스는 더 높은 순위의 스레드가 자기가 요청했던 입출력 작업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현재 스레드는 이제 그 강제 중단이 됩니다. 프리엠션이 돼가지고 이제 레디 상태로 가버리고, 더 높은 순위의 스레드가 IO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스케줄링이 돼서 실행이 됩니다. 이것의 목표는 이제 프라이어리티를 지키기 위한 목적인 거죠. 이것도 그 CPU 활용률을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하면 안 되는 짓이죠. 스루풋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스루풋은 어쨌든 시간당 스레드가 많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컨텍스트 스위칭 같은 거 많이 하면은 그 시간을 계속 그걸로 갉아먹잖아요. 그래서 그 4번에 이런 케이스도 프라이어리티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지 그 스루풋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CPU 스케줄링에 관련해서 이제 그 알아둬야 될 게, 스케줄링을 담당하는 어떤 뭐 커널 스레드나 프로세스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따로 없고, 그러면은 스케줄링 코드는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이건 커널 내에 그냥 함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프로세스나 스레드는 아니다. 스케줄링을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스케줄링 코드는 이제 커널 코드의 일부로서 그 호출이 돼가지고 실행이 되는 그런 함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줄링 코드가 실행이 되는 시점은 시스템 콜이라든가 어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끝나는 마지막 단계에서 이 스케줄링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스케줄링 코드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레디 큐에 있는 스레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스케줄링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거. 그렇죠? 어떤 스레드를 다음에 CPU에서 실행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스케줄링 코드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코드를 우리가 디스패처라고 합니다. 디스패처 코드가 뭐냐면은 컨텍스트 스위칭을 실행하는 그런 커널 코드를 우리가 디스패처 코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케줄링 코드가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시스템 콜이 일어나면은 시스템 콜이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이제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먼저 스케줄링 코드가 실행이 돼서 어떤 스레드가 그러니까 다음에 실행이 될 건지 그걸 선택하는 과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는데, 그런 그 코드를 우리가 디스패처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케줄러에 의해서 선택된 그 스레드를 CPU가 이제 실행하도록 우리가 그 뭐예요? 그 프로그램 카운터하고 뭐 스택 포인터, 뭐 스택 탑을 가리키는 그 주소나 레지스터 값들을 바꿔줘야죠. 그거를 하는 것이 디스패처 코드입니다. 자, 그래서 디스패처 코드가 실행이 되면은 이제 커널 모드에서 사용자 모드로 전환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 스레드가 실행이 될 테니까요. 그 디스패처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는, 디스패처 코드는 이제 커널 코드죠. 그리고 스케줄러하고 디스패처는 전부 다 실행 시간이 짧도록 작성이 돼야 되겠죠. 그럼 뭐 당연한 얘기지만 스케줄러하고 디스패처는 일종의 뭐예요? 이게 실행되는 동안은 사실상 그 오버헤드인 거죠. 우리는 태스크를 하고 싶은 거지, 일을 하고 싶은 거지, 사실 그 잡을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바꾸는데 시간을 소비하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스케줄러나 디스패처는 뭐 에피션트하게 프로그래밍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 시간이 짧도록 돼야 되겠죠. 자, 이거는 스레드 A가 실행이 되다가요. 스레드 A가 실행이 되다가 이제 스레드 B가 실행이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IO 리퀘스트가 일어나서 뭐 시스템 콜을 해가지고 스레드 A가 이제 블럭되고, 그러면은 그 시스템 콜 하면은 이제 뭐 그러니까 시스템 콜 처리 루틴이 이제 커널 스페이스 안에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러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스레드 A를 실행을 하고 있었는데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머나 그 IO 디바이스로부터, 그러면은 이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이 인터럽트는 타이머로부터 발생한 거면 이제 타임 슬라이스가 다 됐다, 뭐 이런 뜻인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한 다음에 이제 스케줄러 코드가 커널 안에 있는 스케줄러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은 이제 스레드 B가 선택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 스케줄러 코드에 의해서.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디스패처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디스패처 코드가 하는 일은 그 CPU 레지스터들을 지금 현재 상태의 CPU 레지스터들을 이제 TCB-A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B라는 스레드의 그 TCB 그 레지스터 값들을 이제 CPU에 다시 복귀시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집어넣어 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 B를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전까지는 이제 뭐예요? 이건 그 스레드 A를 실행하고 있을 때는 유저 모드고 커널 모드가 진행된 다음에 다시 유저 모드로 바뀌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CPU 스케줄링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non preemptive 스케줄링이고 하나는 이제 preemptive 스케줄링 타입인데 현재 대부분의 운영 체제에서는 대부분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는 이 non preemptive 스케줄링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preemptive 스케줄링을 강조해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실시간에서는 뭐 가끔 그 non-preemptive를 쓰긴 하는데, 하여튼 뭐 대부분 윈도우라든가 아니면 뭐 리눅스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preemptive 스케줄링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reemptive 스케줄링을 먼저 보면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현재 실행 중인 스레드를 강제 중단시키고 다른 스레드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스케줄링 시점을 보면은 이제 타임 슬라이스가 소진되거나 아니면은 뭐 인터럽트나 시스템 콜 종료 시점에서 더 높은 스레드가 준비 상태이면은 이제 preemptive 스케줄링이 일어나는 거죠. non-preemptive 스케줄링 타입은 현재 실행 중인 스레드를 강제로 중단시키지는 않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그 스레드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 CPU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만 이제 스케줄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발적으로 양보를 할 때라든가 아니면 뭐 IO로 인해서 블록 상태가 된다든가 이때만 그러니까 preemptive 그러니까 스케줄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강제로 중단시키거나 이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럽트가 온다거나 그렇더라도 계속 한다라는 거죠. 그 스레드를 그러니까 인터럽트가 왔다고 해서 뭐 멈추거나 그러지 않고 계속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non-preemptive scheduling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on-preemptive한 게 지금 A고요. preemptive scheduling이 B인데요. non-preemptive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타임 슬라이스 자체의 개념이 없죠. 그래서 T1이라는 지금 스레드의 경우에는 그냥 종료될 때까지 그대로 다 혼자서 CPU를 다 차지하고 실행이 됐죠. 그리고 이제 T2가 그 다음에 이제 T1이 종료가 된 다음에 T2가 실행이 되다가 IO 리퀘스트를 발생시킨 거죠. 이건 T2 자체에서 그러니까 IO 블로킹 그래서 이제 블록드 스테이트로 바뀌고 IO 리퀘스트를 한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T3로 CPU 스케줄링이 이제 일어나서 스레드 3가 이제 CPU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IO가 그러니까 완료가 된 거죠. IO가 완료가 되고 IO가 완료가 됐으면은 이게 그 어떻게 돼요? 프리엠티브 같은 경우는 IO가 완료가 됐다라는 그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IO가 완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T3는 계속 실행이 되죠. 그렇죠? 계속 실행이 됩니다. 계속 실행을 하고 있다가 IO가 되던 말던 IO가 완료됐다라고 지금 여기가 그 인터럽트가 걸리던 말던 계속 실행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일들을 호출할 때 그냥 양보하겠다라는 거를 호출을 하게 되면 T3가 이제 그 양보하겠다가 되면은 이제 그 레디 상태에 있던 즉 IO는 벌써 끝났죠. 레디 상태에 있던 T2가 마저 실행이 되고 T2가 종료되면 그 다음에 T3가 종료가 되는 그런 것이 지금 그 non-preemptive scheduling의 example이 되겠고요. 윈도우든 리눅스든 대부분 사용이 되는 이 preemptive scheduling은 일단 타임 슬라이스가 있죠. 그렇죠? 타임 슬라이스가 있어서 타임 슬라이스 때문에 시간을 소진하면은 무조건
T2로 스케줄이 되는 거죠. 그래서 T1을 실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T2가 실행이 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T3가 실행이 되고, 그러니까 타임 슬라이스 때문에 타임 슬라이스 소진되면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T2가 어떻게 돼요? IO 리퀘스트를 했죠. 그러면 이제 블로킹이 되니까 그때는 이제 T3가 다시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임 슬라이스 되니까 T1이 하다가 여기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T2가 뭐 그 프라이어리티가 높다 그런 게 없는 거죠. 예, 그래서 IO가 완료가 되더라도 어쨌든 T3가 계속 실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타임 슬라이스가 소진돼서 이제 T1이 뭐 실행이 되고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 T3가 이제 실행이 되다가 여기 일드 양보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다른 게 실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레디 상태로 있다가 이제 다시 또 스케줄러에 의해서 이제 실행이 되는. 근데 보면은 어때요? 어떤 그 프리엠티브 스케줄링의 경우에는 이제 타임 슬라이스가 반드시 있어가지고 타임 슬라이스가 지나면은 이제 다른 스레드로 실행하는 것이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tarvation이라는 말이 있고요. aging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aging은 이 starvation 문제에 대한 하나의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starvation이 뭔지 한번 보면요, 계속 굶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굶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뭐냐면 어떤 스레드가 스케줄링에서 선택이 되지 못하고 계속 레디 큐에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레드가 실행이 돼야 되는데 실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CPU를 차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프라이어리티 베이스로 동작하는 경우에 더 높은 순위의 프라이어리티를 갖는 스레드가 계속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 낮은 프라이어리티의 스레드는 실행이 되지 못하고 그냥 계속 기다리는 경우가 생기겠죠. 또는 뭐 짧은 스레드를, 그러니까 잡이 짧은 경우에는 우선 실행시키는 시스템이 있다면은 자기보다 그 짧은 스레드가 계속 도착하면은 그 스레드 먼저 실행이 계속 되겠죠. 그런 경우에도 이제 스타베이션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타베이션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의 대표적인 해결책이 에이징 기법입니다. 그래서 스레드가 그 레디 리스트에 머무는 시간에 비례해가지고 그냥 그 나이를 주는 거죠. 나이를 주면은 뭐 경로 우대 비슷한 것처럼 나이를 줘가지고 그게 하나의 프라이어리티를 나타내는 것처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래 기다릴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그게 늙어지니까 나이가 올라가잖아요. 나이가 올라가면 이제 프라이어리티도 같이 올라가서 결국은 가장 높은 순위에 도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스케줄러는 결국은 그 스레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섹션 3에서는 잘 알려진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히 한번 알아보면요, 도착한 순서대로 서비스를 해줄 수 있겠죠. First come, first service 또는 뭐 first come, first served 라고 하는 게 이제 도착한 순서대로 처리하는 그러한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ready queue가 있는 거죠. ready state, 그러니까 ready 상태인 그런 스레드들을 모아놓은 queue가 있는 상태고요. ready queue에서 이제 그 중에 하나의 스레드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이제 first come, first serve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shortest job first라고 해서 가장 짧은 스레드 우선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shortest remaining time first라고 해서 남은 시간이 짧은 그런 그 스레드가 들어오면은 이제 그걸 먼저 처리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아니면은 라운드 로빈, 이 방식은 결국 뭐예요? 라운드 로빈이 스레드를 돌아가면서 할당된 시간만큼 실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지금 쓰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프리엠티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스레드가 동작을 계속, 그러니까 실행이 계속 되고 있는데 너 시간 다 됐어, 다른 스레드로 돌려야 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프리엠션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강제로 이제 다른 그 스레드의 CPU가 할당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새 계속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웬만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다 라운드 로빈 방식을 채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프라이어리티 스케줄링은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스레드 간에 그래서 가장 높은 순위의 스레드를 먼저 실행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프리엠티브하게 할 수도 있고 non 프리엠티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멀티레벨 큐 스케줄링 하고요. 멀티레벨 피드백 큐에 대해서는 뒤에 그림을 보고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줄링 알고리즘 중에서 first come first serve에 해당되는 FCFS 알고리즘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들어온 사람이 이제 큐잉이죠. 이렇게 미리 들어온 스레드가 먼저 이제 서비스를 받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스케줄링 파라미터는 이제 스레드별로 누가 먼저 도착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도착 시간이 좀 더 빠른 것들 그런 것들이 먼저 CPU를 차지하게 되는 거고요. 스케줄링 타입은 이제 non preemptive 하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뭐 뒤에 있는 것들은 계속 쌓여야 되는 거고 원래 그러니까 서비스를 하고 있던 것들은 뭐 타임 슬라이스 없이 이제 계속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CPU를 차지하는 스레드가 이제 끝날 때까지 CPU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레드의 그러니까 FCFS의 경우에는 스레드의 우선순위가 없고요. 그다음에 스타베이션도 발생하지 않겠죠. 결국은 뭐 줄 서 있으면 언젠가는 서비스를 받으니까. 근데 물론 뭐 내가 줄을 서 있는데 그 앞에 스레드가 오류가 있어가지고 무한루프를 실행한다면은 그게 끝나지가 않죠. 그렇죠? 일단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끝나야 내가 서비스를 받는데 앞에 게 끝나지를 않으면은 이제 나는 스타베이션이 생기겠죠. 나는 굶게 되는 거고요. 성능 이슈는 스루풋은 낮은 편이다.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실행 시간이 긴 스레드가 만약에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을 때 뒤에 이제 실행 시간이 짧은 그런 스레드들이 이렇게 도착을 하는 경우에 그러면은 실행 시간이 긴 스레드가 계속 실행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스루풋이 좋아질 수가 없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이제 전체가 느려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도착하는 짧은 잡들은 실행이 안 되고 그런 스레드들은 실행이 안 되고 이제 스루풋이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컴보 이펙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FCFS를 사용을 했을 때의 example인데요. 그러니까 스레드 4개가 있고 T1 스레드는 도착은 0이라는 시점에 도착을 했고 필요한 실행 시간은 4ms고 T2라는 스레드는 뭐 도착 시간이 1이라는 시점에 도착을 했고 실행 시간이 이제 3ms 있고 뭐 이런 식일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가로축은 시간이고요. 이제 세로축은 각각의 스레드를 나타내는데 이게 파랗게 칠한 것이 이제 여기가 T1이 실행이 된 거고 여기가 이제 T2가 실행이 된 거고 이 구간이 T3 다시 이 구간이 T4가 실행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대기하는 거를 보면은 지금 T1 스레드는 대기를 아예 안 하고 도착하자마자 실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 빨간 원은 이제 스케줄링이 일어나는 시점인데 4라는 4ms 때에 어떻게 돼요? T1이 끝나고 이제 T2가 실행이 되죠. 근데 T2는 1에서 도착을 했는데 4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이 3이라는 대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대기 시간을 계산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4분의 1가 된 거는 4개의 스레드란 얘기고요. 처음에 0이 나온 거는 이제 T1 스레드는 기다린 시간이 아예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shortest job first 알고리즘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스레드를 선택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shortest job이라는 의미가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거. 근데 이것의 문제는 우리가 스레드의 실행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불가능해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거 사실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레드가 얼마나 걸릴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행하기 전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스케줄링 파라미터가 스레드별 예상 이제 실행 시간인 거죠. 예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예상이 정확할지 안 정확할지 알 수 없는 거죠. 어찌 됐건 이 스케줄링 타입은 그러니까 shortest job first 스케줄링은 non preemptive 한 거죠. 왜냐하면 실행이 되고 있으면은 일단은 그거는 그 스레드는 실행이 끝날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뭐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스레드가 priority 없고요. 그 다음에 starvation은 발생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실행 시간이 짧은 그 스레드가 계속 도착을 하면은 얘의 그 실행 시간이 짧다는 예상을 한 거죠. 어쨌든 간에 그 실행 시간이 짧다는 그 짧은 스레드가 계속 도착을 하면 걔네 먼저 서비스를 계속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레디 큐에 있더라도 그 실행 시간이 긴 스레드는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죠. 성능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을 쓴다라고 한다면 뭘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냐면은 평균 대기 시간이 최소화되겠죠. 그렇죠? 대기 시간이 굉장히 짧아진다. 왜냐면 짧은 스레드가 먼저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기 시간이 짧아지겠죠. 왜냐하면 짧은 스레드를 먼저 실행하면 그게 짧게 하고 그냥 빨리 떠나버리니까 그게 종료가 빨리빨리 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아까 봤던 예제랑 비슷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4개의 스레드가 있고 각각의 그 도착 시간과 그 실행 시간, 물론 이 실행 시간은 예측한 겁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보면은 T1이 먼저 도착을 했으니까 실행이 쭉 됩니다. 근데 이거 실행이 되는 동안 2개가 도착을 했죠. T2라는 거하고 T3라는 게 도착을 했습니다만 T3가 어때요? 실행 시간이 더 작죠. 그러니까 T3를 먼저 실행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T2를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4는 한참 이후에 지금 한번 보죠. 여기 T3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그죠? T4가 도착을 했네요. 이때 도착을 했는데 T2랑 T4랑 비교를 해보면 실행 시간이 3으로 똑같죠. 그러니까 그냥 뭐 먼저 온 거를 여기서 만약 서비스를 한다고 치면 물론 뭐 랜덤하게 선택을 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T2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T4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그 first come first serve 보다는 평균 대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자, 다음은 shortest remaining time first scheduling인데요. 이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shortest job first 알고리즘하고 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은데 preemptive, 그러니까 preemption이 일어난다라는 것만 다른 거죠. 그래서 그 SJF의 어떤 preemption scheduling 버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잔여 시간을 갖는 스레드를 먼저 CPU에 할당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스케줄링 파라미터는 이제 스레드별로 예상 실행 시간 그리고 남은 실행 시간 값. 요거는 지금 남은 실행 시간 값은 뭐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시키고 있는 것도 그렇죠? 지금 CPU에 있는 그 스레드의 그 남은 실행 시간 값을 보고 그리고 그게 레디 큐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해서 레디 큐에 있는 게 오히려 그 예상 실행 시간이 더 작으면 현재 그 CPU에 있는 스레드가 쫓겨나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점은 실행 시간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사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스타베이션은 역시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 짧은 스레드가 계속 도착하면 긴 스레드는 무한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스케줄링 타입은 이제 preemptive, 그러니까 preemption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케줄링은 이제 preemptive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성능은 그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는데 포커싱을 맞춘 그런 스케줄링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hortest remaining time first scheduling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은 뭐 아까랑 똑같고요. T1은 이제 오자마자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T2랑 T3가 도착을 하죠. 그런데
이 T2는 도착을 하더라도 실행 시간이 3으로 좀 길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T2의 그 실행 시간이 3이고 T1은 실행 시간이 이게 1에서 보면은 여전히 그 3ms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원래 하던 거 계속 하겠죠. 그렇죠? 1이라는 순간에. 근데 그러니까 2ms 되는 순간을 한번 보시면 그때 지금 새롭게 도착한 게 T3인데 T3의 실행 시간은 1밖에 안 되죠. 근데 T1 스레드의 그 remaining time이 2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T2는 처음부터 remaining time이 3이니까 이때 프리엠션이 일어나면서 T3가 먼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T3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냥 1ms 하면 그냥 바로 끝나버리죠. 바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하는데 T1하고 T2를 비교를 하죠. 근데 T1은 remaining time이 2ms이고 T2는 3ms이니까 T1이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T1 실행이 끝나고 T2가 들어오는데 T2의 remaining time은 3이고 T4가 이때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역시 remaining time이 3이기 때문에 그냥 먼저 들어온 T2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T4가 실행이 되는 것으로 끝나게 되겠죠. 예, 다음은 라운드 로빈 알고리즘입니다. 이거는 이제 스레드들한테 이제 공평한 실행 기회를 주기 위해서 Q를 만들어 놓고요. Q가 이렇게 있으면 Q가 이제 쭉 있으면 Q 안에 그 스레드들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타임 슬라이스만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스레드를 실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스레드가 만약 타임 슬라이스를 소진을 하면은 Q 끝으로 이렇게 이동시킵니다. 서비스를 받고 있다가 Q의 맨 끝으로 다시 이동시키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라운드 로빈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스케줄링 파라미터는 여기서는 이제 스케줄링 할 때 이제 중요한 파라미터는 타임 슬라이스죠. 그렇죠? 예, 우리가 그래서 타임 슬라이스를 길게 할 수도 있고 타임 슬라이스를 짧게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스케줄링 타입은 이제 프리엠션이 일어난다. 그래서 프리엠티브 스케줄링 방법이고 왜냐하면 타임 슬라이스만큼 그 지나면은 그 CPU를 차지하고 있던 스레드가 쫓겨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쫓겨나는 게 있느냐 없느냐인데 결국은 이거는 쫓겨나야 되는 거죠. 타임 슬라이스를 다 써버리면. 그다음에 어떤 스레드에 특별한 이제 프라이어티는 없고요. 그다음에 스타베이션도 없겠죠. 물론 뭐 바로 앞에 무한 리프가 생기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는 스타베이션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줄 서 있는데 언젠가는 줄 끝에 가겠죠. 뭐 그리고 타임 슬라이스가 지나면은 어쨌든 쫓겨나야 되니까 그죠? 계속 차지하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무한 루프가 일어나더라도 마찬가지네요. 무한 루프가 일어나더라도 어쨌든 쫓겨는 나야 되잖아요. 어차피 시간은 항상 지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스타베이션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겠네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퍼포먼스 이슈는 뭐냐면,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구현이 쉽고, 그죠? 스타베이션이 없고, 그 다음에 공평한 면이 있고, 모든 스레드들 사이에. 다만 이 타임 슬라이스를 작게 하면 어떻게 돼요? 스케줄링이 너무 자주 일어나가지고 스케줄링 오버헤드가 크다라는 거죠. 타임 슬라이스가 작을 때. 그리고 타임 슬라이스가 크면은 누구랑 똑같아지냐면 사실상 그 first come first serve랑 똑같은 거죠. 왜냐면 타임 슬라이스가 크다는 얘기는 어차피 그냥 기본적으로 그 큐잉 시스템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다음에 작으면은 이 shortest job first하고 이제 굉장히 비슷해진다. 왜냐면 그 짧은 스레드는 빨리 끝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긴 스레드도 어쨌든 타임 슬라이스가 그 지나면은 쫓겨나야 되니까 결국은 짧은 스레드가 빨리빨리 그 완료가 되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 라운드 로빈 방식도 이 타임 슬라이스 파라미터를 여러분들이 작게 잡아버리면 그 shortest job first나 뭐 shortest remaining time first 그 알고리즘하고 비슷한 성능을 줍니다. 자, 그래서 라운드 로빈의 example이고요. 타임 슬라이스를 2ms로 잡았을 때 보면은 T1이 먼저 도착하죠. 그러니까 타임 슬라이스 2ms를 소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Q에 T1 그러니까 T2가 도착해 있는 상태죠. T2가 도착하고 T3가 그때 막 도착을 하는데 먼저 온 게 지금 먼저 서비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T2가 서비스를 하고 2ms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는 여기 도착한 게 이게 지금 이제 T3밖에 없죠. 그래서 실행을 하는데 T3는 짧습니다. 그래서 실행 시간이 1밖에 안 되니까 여기 지금 T1이 그렇군요. T1이 2ms 하고 근데 실행 시간이 4ms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 T1이라는 게 지금 쫓겨난 다음에 여기 Q에 뒷부분에 여기 있죠. 그렇죠? 그래서 T3 다음에는 이제 T1이 실행됩니다. 그래서 T3는 끝나고 T1이 실행이 돼서 2ms 지난 다음에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여기 T2가 이제 어떻게 돼요? T2가 T1 뒤로 이렇게 지금 Q의 줄을 쓰죠. 그래서 T2가 마저 끝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온 이제 T4가 실행이 되는 것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라운드 로빈인데 타임 슬라이스가 1ms입니다. 보면은 어때요? 엄청나게 이제 많이 스위칭이 일어나죠. 그래서 스케줄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컨텍스트 스위칭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read 1 했다가 thread 2 실행했다가 왜냐면은 타임 슬라이스를 1ms라는 건 1ms 있다가 무조건 쫓겨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thread가 그 ready queue에 있는 상황이면은 1ms 차지하다가 쫓겨난다는 얘기니까 이제 엄청나게 자주 쫓겨나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priority scheduling은 이제 priority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thread마다 우선순위가 있어서 우선순위가 높은 thread를 먼저 실행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줄링 할 때의 파라미터는 이제 thread별로 우선순위를 보고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먼저 실행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스케줄링 타입 보면은 이게 preemptive하게 할 수도 있고 preemption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션이 일어나게 하면은 더 높은 순위의 스레드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현재 스레드를 쫓겨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실행 중인 스레드는 그냥 종료할 때까지 내버려 둘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non preemptive하게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죠. 스레드의 우선순위는 말 그대로 지금 priority 준다 그랬으니까 우선순위가 우리말로 지금 그러니까 priority의 우리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우선순위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starvation은 이제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priority가 낮은 thread인데 높은 순위의 thread가 계속 도착하면은 걔만 계속 서비스를 받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만 계속 서비스를 받고 나는 무한정 기다리는. 그래서 그 Q 대기 시간에 비례해서 우리가 이제 에이징 기법을 쓰면은 에이징이라는 방법을 쓰면은 이제 starvation을 우리가 막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성능 이슈는 높은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갖는 스레드면은 당연히 빨리 끝나겠죠. 응답 시간이 상당히 짧아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실시간 시스템에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용이하다. 왜냐면은 그 리얼타임 시스템의 경우에는 어떤 스레드는 반드시 실행이 돼야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데드라인이 있어서 그걸 넘어가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경우, 뭐 그럴 때 이제 이 프라이어리티를 주는 것이 좋고 실제로 그 리얼타임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윈도우나 뭐 리눅스나 뭐 자바나 이런 데서는 다 그 스레드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선순위를 반영을 해서 스케줄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멀티 레벨 큐 스케줄링 보겠습니다. 그래서 각 스레드들을 그 프라이어리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n개의 어떤 프라이어리티 레벨을 다 붙여놓고 그 스레드별로 다 이제 어떤 스레드든 간에 우선순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이 높은 프라이어리티 레벨이 높은 스레드를 먼저 처리하겠다라는 알고리즘이고 뒤에 그림이 나오겠지만 Q가 이제 여러 개 있는 거죠. Q가 하나 있는 게 아니고 대기 행렬이 여러 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그런 Q에 있는 스레드를 먼저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가 그 다음인 그런 스레드를 실행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레드의 그 우선순위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큐에 이제 속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다른 큐로 이동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어리티가 이제 고정된 어떤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그 스레드는 계속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스케줄링 타입은 preemptive 할 수도 있고 non preemptive 할 수도 있다. 그 얘기 뭐냐면 그러니까 높은 레벨에 어떤 스레드가 이렇게 도착을 했을 때 기존의 어떤 그러니까 실행이 되고 있는 그 스레드보다 높은 레벨의 어떤 그 스레드가 도착을 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쫓아내고 그 스레드를 쫓아내고 이제 실행을 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프리엠티브한 스케줄링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지금 실행 중인 거는 그대로 놔둔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종료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높은 레벨의 큐를 봐가지고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레벨의 큐를 봐서 이제 거기서부터 스레드를 읽어드린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non preemptive한 스케줄링이 되겠죠. 그다음에 스레드의 우선순위는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그 스타베이션은 당연히 발생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똑같은 거죠. 내가 그 프라이어리티가 낮은데 프라이어리티 높은 스레드가 계속해서 도착하면은 걔가 먼저 서비스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레드에 어떤 고정 순위가 있는 시스템에서 활용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전체 스레드에서 백그라운드로 처리를 해야 될 스레드하고 그다음에 포그라운드 그 스레드의 두 개의 그룹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 포그라운드 스레드를 먼저 이제 실행을 시켜주면은 이게 바로 그 멀티 레벨 큐 스케줄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네 개의 그 프라이어리티를 갖는 그 멀티 레벨 큐 스케줄링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레벨이 지금 1에서 4까지 있죠. 그러니까 프라이어리티 레벨이 4개가 되니까 우리가 4개의 큐를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레벨 4가 가장 높은 그 프라이어리티 레벨이니까 여기서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각각의 Q4, Q3, 뭐 Q2, Q1 스케줄러가 있어서 이 각각의 Q에 대한 스케줄링 기법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Q4 스케줄러가 이 레벨 4 Q에 대해서 first come first service를 해도 되고, 아니면 뭐 shortest job 뭐 first를 해도 되고, 뭐 그거는 이제 여기서 또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Q4 각각의 그 스케줄러가 그 자기 큐에 대해서 어떤 스케줄링을 하는지는 또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스트럭처 자체는 지금 멀티 레벨 큐 스케줄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멀티 레벨 피드백 큐 스케줄링 보겠습니다. 62년도에 뭐 개발되었다라는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스타베이션을 없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게 짧은 스레드, 그다음에 IO가 많은 스레드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서 이제 그 대기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스케줄링 기법이 되겠습니다. 얘는 기본적으로는 이 스레드들이 프라이어리티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라이어리티를 갖고 스레드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어떤 스레드의 프라이어리티를 이제 알고리즘이 진행되면서 그 프라이어리티를 주는 그런 그 알고리즘이 바로 이 멀티 레벨 피드백 큐입니다. 그래서 스레드는 일단 도착 시에 자기의 뭐 맞는 프라이어리티를 찾아서 그 큐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최상위 레벨 큐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실행하는 방법은 뭐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최상위 레벨 큐에서 스레드를 선택하고 비어 있으면은 그 아래 큐에서 이제 스레드를 선택하는 그런 프라이어리티가 있을 때는 항상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스레드에 어떤 CPU 버스트가 있고, 그러니까 스레드라는 게 CPU 버스트가 있다가 IO 버스트가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CPU가 필요했다가 아니면 뭐 IO 리퀘스트가 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CPU 버스트, IO 버스트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CPU 버스트가 너무 길어서 이 Q 타임, 그러니까 타임 슬라이스를 초과를 하게 되면은 이 강제로 아래 큐로 이동시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어리티가 떨어지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 IO가 많은 스레드를 프라이어리티를 높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CPU 버스트가 길어가지고 타임 슬라이스를 초과할 정도면은 기본적으로 그 CPU 인텐시브한 그런 스레드죠. 그런 스레드는 프라이어리티를 낮춰가지고 뒤로 밀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IO 그 버스트가 많은, 즉
IO 인텐시브한 그 thread를 먼저 실행시켜 주겠다라는 거고요. 그거는 그 사용자의 리스폰스 타임을 그만큼 줄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스폰스가 잘 되게, 그러니까 IO 관련된 어떤 일을 할 때 걔네들한테 프라이어티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스레드가 IO로 실행이 중단된 경우에 이제 블럭도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레디로 스테이트가 바뀌는데, 레디가 될 때 IO가 끝나면은 동일 레벨 큐 끝에 삽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프라이어티를 낮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프라이어티를 낮출 때는 딱 요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CPU 버스트가 타임 슬라이스를 초과했을 때, 즉 CPU 작업이 많은 그런 스레드는 프라이어티를 낮춰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타베이션을 막기 위해서 큐에 있는 시간이 오래되면은 하나 위 레벨 큐로 또 옮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스레드 자체의 프라이어티가 있다기보다 우리가 그 실행을 하면서 얘의 프라이어티를 조정을 하는 거죠. 그 스레드에. 그래서 IO 인텐시브한 스레드의 프라이어티를 높이고, 그 다음에 CPU 작업이 많은 그 스레드의 프라이어티를 낮추는 그런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스케줄링 파라미터는 이제 당연히 그 타임 슬라이스가 있는 거죠. 타임 슬라이스가 있으니까 각 큐에 타임 슬라이스라고 볼 수 있고, 타임 슬라이스는 그러니까 각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프라이어티가 높은 스레드에서는 이제 그 타임 슬라이스를 작게 주고, 그 다음에 프라이어티가 낮은 큐에서는 이제 타임 슬라이스를 그 높여서 이렇게 주는 거죠. 왜냐하면 프라이어티가 높은 지금 그 스레드들은, 그러니까 여기 큐가 이렇게 뒤에 뭐 그림 나오겠습니다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올라가 있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O 인텐시브한 스레드들이 올라가 있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타임 슬라이스를 작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CPU 타임을 많이 잡아줄 필요도 없거니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프리엠티브한 스케줄링이다. 그래서 타임 슬라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래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스레드가 있을 때 타임 슬라이스가 지나가면은 쫓겨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그 스레드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프리엠션이 일어난다라고 보면 되고요. 스레드의 우선순위는 없다. 이 얘기는 이제 스레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진행을 하면서 이 그 멀티 레벨 큐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이제 스레드의 우선순위를 만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스레드 자체의 우선순위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스레드가 뭐 그 위에 있는 큐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에이징이 되면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돌아다니죠. 스레드가 한 큐에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다음에 스타베이션은 이제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에이징 기법을 써서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이제 뭐 짧거나 입출력이 많은 그런 그 IO 인텐시브한 스레드를 높은 레벨 큐에서 빨리 실행하자. 그것이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리스폰스 타임을 줄여주는 그런 기법이 멀티 레벨 피드백 큐 스케줄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개의 프라이어티 레벨을 갖는 멀티 레벨 피드백 큐 스케줄링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도착한 스레드는 무조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레벨 4 큐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레드 자체의 프라이어티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실행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 스레드가 만약에 자발적으로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 IO 리퀘스트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CPU 버스트가 끝났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거는 CPU 버스트가 끝났으니까 어쨌든 IO 리퀘스트를 어느 정도 하는 스레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레벨을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이 큐 안에 들어올 때 이 낮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프라이어티 레벨을. 근데 이 스레드의 CPU 버스트가 큐 타임 슬라이스를 다 써버렸다. 이 얘기는 뭐냐면 CPU 버스트가 굉장히 길다라는 거죠. 그래서 CPU 타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그런 어떤 스레드다라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프라이어티를 낮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그 CPU를 많이 차지하고 뭐 계산을 엄청 많이 하고 이런 스레드들은 점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죠? 예,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게 바로 이 MLFQ 스케줄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멀티레벨 피드백 큐 알고리즘의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스레드가 있고요. T1, T2, T3라는 세 개의 스레드가 있고 Q도 이제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 예제고요. 그 다음에 스레드 T1의 그 실행 시간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CPU 버스트, IO 버스트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CPU를 얼마 쓰다가 뭐 그래서 그 T1 보면은 CPU를 2ms 하고 그 다음에 IO 버스트가 5ms 그 다음에 그러니까 CPU 버스트가 다시 2ms 그 다음에 IO 버스트가 6ms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PU 버스트가 2ms 하고 끝나는 스레드가 T1이고 보면 이제 T3 같은 경우는 어때요? 12ms 동안 CPU 버스트밖에 없는 그런 스레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T2 같은 경우에는 여기 IO 버스트가 2ms인데 여기 그 책에서는 오타가 났어요. 책에는 3이라고 적혀 있는데 2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슬라이드는 잘 돼 있어요. 슬라이드는 잘 돼 있는데 책을 혹시 보시는 분은 이게 오타가 나 있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제 T1이 먼저 도착을 하죠. 먼저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지금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녹화가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금 Q타임 슬라이스가 이 제일 위에 있는 Q는 4ms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Q는 6ms. 그 다음에는 무제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타임 슬라이스가 이렇게 각 Q마다 다르게 이제 정해 놓은 상태고요. 네, 여기서 T2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T2의 경우는 CPU 버스트가 여기 6ms잖아요. 그래서 T2의 경우 보면은 일단 처음에 들어오면은 무조건 Q3로 들어가죠. 그렇죠? 예, 그래서 프라이어티가 높은 그거에 있다가 그 Q에 있다가 이제 이 T2가 여기 4ms를 차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CPU 버스트가 안 끝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스케줄러 입장에서는 이 T2라는 친구는 CPU 웍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T2의 프라이어티를 여기 지금 Q2로 낮춰버리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T3도 마찬가지죠. T3는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CPU 인텐시브한 스레드인데 보면은 T3도 일단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돼요? Q에 그러니까 Q3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프라이어티가 높게 들어오는데 실행을 지금 4ms 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아직도 지금 그러니까 그 타임 슬라이스를 다 소진해 가지고 쫓겨나는 거죠. 이게 쫓겨나는데 T3가 그래서 쫓겨날 때 어디로 쫓겨납니까? 여기 보면은 이쪽으로 Q2로 쫓겨나죠. 그래서 그 다음에 Q2에 가서도 지금 그 T3가 여기서 6ms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쫓겨나죠. 그래서 또 쫓겨나는데 T3가 어디로 쫓겨나냐면 여기로 쫓겨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CPU 인텐시브한 그 스레드가 이렇게 계속 쫓겨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래로. 그런데 보면은 그 IO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은 그렇게 쫓겨나지 않죠. 여기 보면은 여기 T1 같은 경우 보면은 CPU에서 2ms 차지하고 그 다음에 IO 리퀘스트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Q3에 있는 것들은 4ms 실행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얘는 이 T1은 보면은 이 Q2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처음에 2ms 실행을 한 다음에 나중에 여기 또 이제 실행을 하러 오잖아요. 보면은 T1은 여기 있고 이 밑엔 T1이 없어요. Q2나 Q1은 없고 여기서 T1이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IO 작업 끝내고 다시 돌아왔죠. 근데 돌아올 때 IO 작업 끝내고 돌아오는 그 스레드는 계속 그 프라이어티 레벨을 유지를 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라이어티 레벨을 강등을 시키는 게 아니고 계속 유지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얘는 IO 작업이 많은 스레드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섹션 4의 멀티코어 CPU에서의 스케줄링 보겠습니다. 자, 멀티코어 시스템의 구조인데요. 그래서 최초의 멀티코어 CPU는 이제 2001년에 IBM에 의해서 두 개의 코어를 갖는 그런 파워피스 칩이 처음 개발이 됐고, 뭐 지금 현재는 뭐 대부분 다 그 멀티코어 CPU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코어 내부의 구조는 뭐 컨트롤 유닛 하고 뭐 버스 인터페이스가 있고, 각 레지스터가 있고, 그 ALU라고 Arithmetic Logic Unit이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뭐 많이 사용이 되는 4개의 코어를 가진 인텔 코어의 i7 CPU를 보면은 이렇게 4개의 코어가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그 L1 캐시가 있고 L2 캐시가 있고, L1, L2 캐시는 이제 코어에 각각 할당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L3 캐시는 이렇게 공유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개의 그 코어에 L3 캐시는 공유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메모리 역시 그쵸? 공유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 근데 이거는 이미 그 뭐예요? 그러니까 코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CPU 파트가 아니니까 메모리는 그죠? 메모리는 메모리죠. 그래서 이제 CPU가 이렇게 있는데 CPU가 이제 4개의 코어를 갖는 거죠. 그리고 이게 L1 캐시고 L2 캐시고 이제 L3 캐시다. 여기다 L1 캐시, L2 캐시는 코어마다 할당되어 있고 L3 캐시는 공유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여기 I 캐시, D 캐시 있는데 이게 L1 캐시가 인스트럭션 캐시하고 그 데이터 캐시로 나눠진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코드를 갖다 놓는 그런 캐시하고 데이터를 갖다 놓는 그 데이터 캐시하고, 그래서 그 I 캐시, D 캐시 합쳐서 이제 L1 캐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코어 시스템에서 멀티스레딩 보면요, 프로세스 1은 지금 스레드가 하나밖에 없는 그 싱글 스레드 프로세스고요. 이 프로세스 2는 이제 스레드가 2개 있고, 프로세스 3는 이제 스레드가 3개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코어가 4개가 있기 때문에 스레드 4개가 동시에 파라렐리즘에 의해서 동작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코어 제로에서는 지금 TCP 제로라는 그 스레드를 실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코어 1에서는 이제 TCP 1이라는 컨트롤 블럭을 갖는 스레드가 실행 중인 거고, 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멀티코어 시스템에서 그냥 그 싱글 코어에서 썼던 CPU 스케줄링을 그냥 사용을 하면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스레드를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코어에나 이렇게 할당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컨텍스트 스위칭 이후에 오버헤드 문제, 이건 뭐냐면 그 캐시라는 거는 원래 그 어떤 그 스레드를 실행을 할 때 그 스레드 실행에 관련된 데이터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갖다 놓는 거잖아요. 그 메모리에 뭐 그러니까 메모리에서부터 계속 사용될 거를 이렇게 갖다 놓는 건데, 이거를 그 어떤 스레드가 이제 실행이 됐다가 이제 중간에 중단돼 가지고 좀 뭐 타임 슬라이스 때문에 중단돼서 이제 좀 기다렸다가 다시 실행이 되는데, 전혀 다른 코어에 자꾸만 배정이 된다 그러면은 이 캐시를 업데이트하거나 이런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 코드나 그 데이터가 캐시에 채워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멀티코어 시스템인데, 그냥 어차피 스레드가 실행하는 단위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코어나 배정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좀 안 되겠죠. 그러면은 그 캐시 채워 넣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웬만하면 어떤 뭐 그 코어 1에서 그러니까 그 실행이 시작됐던 그런 그 스레드가 있으면은 될수록이면 이제 그 코어에서 계속 실행이 되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그 코드나 데이터가 캐시가 채워지는 그런 경과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작위로 랜덤하게 코어에 할당하다 보면은 어떤 코어는 굉장히 바쁘고 어떤 코어는 놀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그 컨텍스트 스위칭 때문에 생기는 오버헤드 문제는 말씀드렸죠. 그 방법은 이제 CPU affinity라고 해가지고 어떤 스레드는 동일한 코어에서만 실행되도록
예, 이거 뭐 코어 어피니티라고 부르던 아니면 뭐 CPU 피닝 기법이라고 부르던 간에 또는 뭐 캐시 어피니티라고도 뭐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레드에 친근한 어떤 코어를 할당을 해서 될수록 그 코어에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코어당 그렇죠? 예, 코어당 스레드 큐를 사용을 한다. 이게 뭐냐면은 코어 뭐 제로, 뭐 코어 원 그렇죠? 예, 코어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레드를 여기다가 이렇게 쭉 놓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의 스레드는 이제 다시 일로 돌아오도록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행이 중단되고 좀 있다가 실행을 하더라도 이 다른 코어로 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코어 제로에서 실행이 되던 스레드는 계속 코어 제로에서 실행이 되도록 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코어별로 그 로드가 이제 그 불균형하게 그래서 어떤 코어는 일을 많이 하고 어떤 코어는 놀고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당연히 이제 로드 밸런싱을 해야 되겠죠. 로드 밸런싱 기법을 쓰는데 푸시 마이그레이션 방법이 있고 풀 마이그레이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시 마이그레이션은 감시하는 스레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코어가 놀고 있냐 이거를 보고 놀고 있는 코어가 있으면 그 코어에다가 다른 큐의 그 넘쳐나는 스레드를 옮겨 놓는 거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노는 큐를 푸시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노는 큐가 아니라 노는 코어를 노는 코어의 큐에다가 이제 푸시 일을 집어 넣는 거죠. 예. 누가 하냐면 감시하는 스레드가 할 수 있는 거고요. 풀 마이그레이션은 뭐냐면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풀이라는 게 그러니까 누가 잡아당기느냐면 놀고 있는 코어가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코어가 처리할 스레드가 없게 되면은 다른 코어의 스레드 큐에서 자신의 큐로 이제 가져와 가지고 실행을 하는 방법이죠. 이거는 코어가 일을 가져오는 방법이에요. 감시하는 스레드가 일을 코어한테 푸시하는 게 아니고. 근데 뭐 기본적으로 내용상으로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노는 코어가 없게 노는 코어에다가 어떻게 일을 갖다 주느냐의 문제인데 그게 감시하는 스레드가 일을 푸시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놀고 있는 코어가 자기 스스로 일을 가져와서 잡아당기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코어 하나당 그래서 이 스레드 큐가 있어가지고 실행이 중단된 스레드는 이제 같은 코어에다가 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캐시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용하는 데이터나 뭐 인스트럭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다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메모리에다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캐시에 갖다 놔가지고 이제 빨리빨리 레지스터에서 읽으려고 하는 건데 그게 계속 달라지면은 좋지가 않죠. 그래서 미리 당겨 놓은 것들을 계속 쓸 수 있게. 그래서 한번 코어 제로에서 실행이 된 스레드는 이제 계속해서 코어 제로에서 될수록 실행을 시키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스레드 큐가 되겠죠. 그래서 코어 하나당 이제 스레드 큐 하나를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이 코어 어피니티를 설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작업 관리자에 들어가셔갖고 예를 들어서 지금 크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를 라이트 클릭하면은 여기 선호도 설정이라고 나옵니다. 선호도 설정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여기다가 이제 CPU1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버리면은 이제부터 이 크롬 exe 이 프로세스는 어디서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코어 1에서만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모든 프로세서로 하면은 이제 아무 데서나 실행이 될 수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CPU1으로 체크를 해놨으니까 크롬 프로세스를 코어 1에 할당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